안녕하세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85 먹은 늙은이가 이렇게 떨리는 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저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1940년생. 올해로 85입니다. 6.25 전쟁 통해 부산까지 피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저는 10살이었습니다. 엄마 손 놓칠까봐 꽉 잡고 걸었던 그 비탈길, 밤하늘에 터지던 포탄 소리.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험한 세월을 다 헤쳐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켜 회사도 키웠고 아들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85까지 큰 탈 없이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늙으면 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꼼짝 못합니다. 무릎은 계단만 봐도 시큰거려요.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작년부터는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안 끼고 버텼는데 손주 주원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안경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어요. 알고 보니 제 머리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늙는다는 거겠죠. 그런데도 정신만큼은 또렷합니다. 아침에 신문 보면 십자말 풀이도 척척 풀고 회사 결산 보고서도 아직 눈 감고 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벌써 요양병원 가신 분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제 발로 걸어다니고 말도 또박또박 하니까 복 받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늙은이가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손까지 떨면서 이 사연을 쓰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이야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지루하다고 꼰대 소리 한다고. 그래서 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 신문을 펼쳤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봤어요. 80대 노인 아들에게 버림받아 고독사.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몇 달 전에 저였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믿기 힘드실 겁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당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어요. 직원들한테도 월급 한 번 안 밀렸고 동네 어려운 이웃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 마지막에 85이 되어서 제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사람한테 길거리로 내쫓겼어요. 지팡이 짚은 85 노인이 낡은 가방 2개 들고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7살짜리 손주와 병상에 누운 제 아들을. 그래서 싸웠습니다. 85 늙은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길어요. 제법 길어요. 늙은이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된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한 번쯤은 부모님 얼굴을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4월 초순이었어요. 저는 뒷마당 텃밭에서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서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작업했죠.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환갑 넘긴 아들에게 물려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그런대로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평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고 아들 내외와 손주 주원이가 맛있다고 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 데만 한 3분은 걸린 것 같아요. 전화기를 들었을 때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갑고 사무적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였죠. 그녀가 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85 평생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공포였습니다. 아들이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라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희미합니다.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택시를 불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택시 안에서 계속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평생 믿지도 않던 신을 그렇게 간절히 부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말했죠. 수술실 앞 복도에 며느리 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멀쩡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화장도 지워지지 않았고 옷도 단정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청기 너머로 들리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니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나 슬픔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라고 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죠. 저는 수술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그때부터 시간은 정말 느리게 흘러갔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다 무릎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미니가 대신 의사에게 다가갔죠.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컸다고 했어요. 뇌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였죠. 식물인간 상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 호흡과 심장박동만 유지될 거라고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5 평생, 전쟁도 겪고 사업부도도 겪었지만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어요. 제 아들이, 환갑을 넘긴 제 아들이 이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거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복도 바닥에 떨어지며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묻고 있었어요. 사망 선고는 언제쯤 가능하냐고. 법적으로 말이에요. 재산 문제 때문에 알아야 한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청기가 잘못 들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선고를 받고 채 10분도 안 돼서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비록 의식은 없지만 살아계신 거라고 말했어요. 미니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사망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었죠.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85 평생 이런 폐륜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박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금도 없이 하얀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희는 그날 밤 집에 갔습니다. 피곤하다면서요.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허리와 무릎이 더 아팠지만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민희는 하루에 한두 번 병원에 들렀다가 금방 가버렸어요. 올 때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변호사와 통화하는 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게 집에 가서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으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씻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라는 거였죠. 그녀의 말에는 일말의 진심도 없었지만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85의 몸으로 일주일을 병원 복도에서 지냈으니까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싸늘했고 제 물건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여행 가방 2개와 등산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져 있었어요. 마치 내다버릴 쓰레기처럼요. 저는 멍하니 그 가방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2층에서 민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요. 이 집은 이제 자기 거라고. 지훈이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배우자인 자기에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아버님 짐은 자기가 친절하게 다 싸뒀다고. 그러면서 소파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집어 제게 던졌습니다. 봉투는 힘없이 날아와 제 발치에 떨어졌어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지낼 곳 구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요. 저는 85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과 함께 살던 이 집에서 돈 몇 푼에 쫓겨나다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떤 며느리로 생각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민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가 사랑한 건 지훈이가 아니라 지훈이가 가진 돈과 배경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지훈이는 필요 없게 됐다고. 덕분에 모든 게 자기 차지가 됐으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싶다고요. 그녀는 정말로 악마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집에서 아버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가방 2개를 들어 올리려니 너무 무거웠어요. 85 노인의 팔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들어 올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짧은 거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평생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아들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아들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날.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희는 제 뒤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그 쇠소리는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처절한 복수의 이막이 시작됨을 알리는 총성이기도 했죠.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낡은 가방 2개를 양손에 든 85 노인의 모습으로요. 오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자존심보다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더 컸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마침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 여관이나 그냥 싼 곳으로 가달라고요. 택시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낡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미여관이라는 녹슨 간판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죠. 방값을 치르고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중간중간 멈춰서 쉬어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침대 시트는 오래되어 보였고 욕실 문은 삐걱거렸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대리석과 원목으로 꾸며진 제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구석에 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85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은 병상에 누워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는데 그 아들의 아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를 길거리로 내쫓고 재산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눈물이 나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낡은 벽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 그 옆에서 탐욕스럽게 웃던 미니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85이지만 아직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몸은 늙었어도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병상에 누운 내 아들과 7살짜리 손주 주원이를. 분노는 점차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복수. 오직 그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 아니 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저 악마 같은 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한참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최민식. 제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굴 때부터 함께한 평생의 동지였습니다. 그는 환갑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정정했어요. 제가 은퇴할 때 그도 함께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 인맥이 넓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이냐는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어디에 있으니 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최 부장은 주소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여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70 중반의 최 부장이 서 있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방 안의 참상을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워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들의 사고, 식물인간 판정, 미니의 배신,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부르짖며 말했어요. 감히 사모님께서 회장님께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85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려 한다고 자네 힘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최 부장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분부만 내리시라고 자신이 회장님의 칼이 되어 드리겠다고요. 최 부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인맥을 통해 강남에 한적한 오피스텔 하나를 단기 임차했어요. 어느 부동산업자가 은혜를 갚는다며 무료로 제공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작전 기지로 삼았어요. 오피스텔에 들어서자 여관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최 부장은 가장 먼저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마커로 중앙에 이름 석자를 썼어요. 김민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복수심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올랐습니다. 최 부장이 말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하는 거라고. 일단 적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그는 즉시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회사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충성스러운 인맥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죠. 며칠 후 최 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민희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바로 다음 날부터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고가의 미술품들을 경매에 내놓고 아들이 아끼던 차를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명품 쇼핑에 탕진하고 있었어요. 강남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사교계 사람들과 어울리며 물쓰듯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주 주원이였어요. 최 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민희는 주원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영어 유치원이라고요. 하지만 정작 아이를 돌보는 건 베이비시터였어요. 민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주원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 틈에 제 손주가 보였어요. 주원이는 베이비시터 손을 잡고 힘없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원이는 저를 보고 잠시 반가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망설였습니다. 옆에 있던 베이비시터가 아이의 팔을 낚아채며 제지했거든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할아버지가 우리 돈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탄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김민희라는 이름 아래에 붉은색 마커로 글씨를 썼어요. 자산 동결 및 회수, 양육권 박탈. 이제 칼을 뽑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야겠다고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민희가 팔려고 내놓은 청담동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건물이었죠. 제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며 함께 넘겨준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유령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 부장은 이미 준비해뒀다며 골든코어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세의 피처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회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유령 회사를 통해 민희에게 접근했어요. 매우 유력한 매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계약을 지연시켰습니다. 서류 검토, 법률 검토, 자금 출처 증명. 계약은 질질 끌렸고 민희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동시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건물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아버지가 아들 재산을 노리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다른 매수자들은 모두 발을 뺐습니다. 이제 민희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우리뿐이었죠. 그녀는 우리 손아귀 안에 완벽하게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티처라는 가짜 바이오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치매 치료 신약을 개발 중이며
곧 나스닥에 상장되면 주가가 최소 50배는 뛸 거라는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문 배우를 고용해 제임스 강이라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로 위장시켰죠. 그를 통해 미니가 드나드는 사교계에 정보를 흘렸어요. 극비 투자 정보라면서요. 며칠 후 미니는 제임스 강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조된 임상 결과 보고서와 글로벌 제약사의 가짜 투자 의향서를 보여주며 그녀를 완벽하게 현혹시켰어요. 문제는 그녀에게 당장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청담동 건물이 팔려야 손에 돈이 들어올 텐데 계약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의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50억 원을요. 최 부장이 미리 매수해둔 회계 담당자는 그녀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미니는 50억 원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제임스 강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했죠. 이제 미니는 회사 돈을 횡령하여 허공에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한 쾌유 기원 및 자선 바자회라는 위선적인 명분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인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허영의 무대였어요. 저는 최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파티를 그녀 인생 최악의 무대로 만들어야겠다고요. 파티 당일 우리가 고용한 배우가 파티장에 난입했습니다. 허름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파티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쓰러졌을 때 병원비 급하다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연락도 끊고 여기서 파티를 열고 있냐고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꾸깃꾸깃한 차용증을 꺼내 보이며 계속 소리쳤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빌려줬는데 날 모른다고 하느냐고요. 우리가 미리 불러놓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어요. 다음 날 인터넷과 신문은 그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사기꾼, 허영덩어리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그녀가 공을 들였던 사교계에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바이오 티처의 임상 실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니가 투자한 50억 원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동시에 골든코어 홀딩스는 청담동 건물 매입을 철회했습니다. 그녀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요. 하루 만에 미니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채권자들을 움직였어요. 파티 비용, 명품 대금, 레스토랑 외상값, 삐똑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미니의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85 노인이었지만 제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손자 주원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둘째, 아들 박지훈에 대한 성년 후견인 변경 신청.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미니가 아이를 방치한 기록, 베이비시터의 증언, 횡령을 증명하는 회계장부, 유령 회사 투자 계약서. 그녀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이 증거가 되어 돌아왔어요. 법원은 우리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니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미니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미니가 병원에 왔다 갔는데 환자 수에게 누군가 손을 뗀 흔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간호사의 빠른 발견 덕에 아들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에게 주입된 건 소량의 칼륨이었어요. 심장마비를 유발하려던 속셈이었죠.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건 본인 박지훈의 성년 후견인을 청구인 박태준으로 변경한다. 사건 본인 박주원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 박태준으로 지정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어요. 이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 악마 같은 영감탱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끌어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자 주원이를 데리러 임시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주원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주원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희가 쓰던 방은 이제 주원이를 위한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따뜻한 벽지, 아이 눈높이에 맞는 책장, 튼튼한 원목 침대. 주원이는 동그래진 눈으로 방을 둘러보다가 제게 달려와 다시 한번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미역국과 갓 구운 고등어, 그리고 따끈한 보리밥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식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주원이 침대 머리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금세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꼭 닮아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주원이의 손을 잡고 아들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다고, 주원이도 같이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귀에 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내 회사도, 내 집도, 내 아들도 이 아비가 목숨 걸고 다 지켜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아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굳게 감겨있던 아들의 눈꺼풀이 떨렸고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주원이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집을 다시 생기로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원이와 함께 아침상을 받으며 무심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살해 미수 및 횡령, 김모 씨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원심 확정.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민희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잠시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껐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했어요. 통쾌함도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타인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미역국 맛있어요 라는 주원이의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아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이것이 제가 처절한 싸움을 통해 되찾고 싶었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지팡이를 짚고 주원이의 손을 잡고 뒷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겨울을 이겨낸 텃밭의 상추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원이를 품에 안아들어 상추 향기를 맡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폐허가 되었던 제 삶의 터전 위에 주원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지만 저와 교감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뿌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었어요.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내고 언젠가 돌아올지 모를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85 늙은이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주원이를 안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은 이제 끝났습니다. 터널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한번 전화 드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85 늙은이도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